이 사람은 칸, 진정한 게이머로 최상급 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말이 너무 많아서 능력을 사용하기도 전에 몬스터에게 얻어맞습니다. 갑자기 그는 플로나라는 소녀를 만납니다. 그녀는 칸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고 찾아옵니다. 여자를 좋아하는 그이니 어떤 남자도 거절할 수 없겠죠. 그는 그녀와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이 책임감 있는 사람임을 알립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요.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부탁하고 싶은 일이 현실에서의 일이라고 즉시 밝힙니다. 그는 거의 20년 동안 혼자였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생기는 게 어떤 기분인지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신나고 기뻐한다. 그녀는 그가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가 도와준다면 그녀는 매우 중요한 것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 그는 그녀에게 어디서 만나고 싶냐고 물었고 그녀는 곧 만나게 될 거라고 말했다. 갑자기 칸은 다른 세계로 떨어지는데 그곳에서 검객이 도망치는 공주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대의 현대식 탱크가 그들을 추격하며 병사들을 배치해 그들의 그룹을 포위한다. 검객과 그의 부하들은 공주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선다. 하지만 적의 지휘관은 이미 그의 모든 동료들을 처리했고 그와 공주만 남아있다. 그는 검객이 검성 레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존경의 표시로 그를 살려줄 테니 공주를 넘기라고 말한다. 그는 거부하고 그와 1대1 결투를 준비했다. 예상치 못하게 칸과 그의 의자가 적 지휘관의 머리에 떨어진다. 레인은 급히 공주를 데리고 가지만 그녀는 그도 구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는 돌아서서 로프를 던지고 그를 끌어당긴다. 칸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자신이 나타났던 빛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받는다. 하지만 그가 물어야 할 것은 이곳이 어디인지이다. 그는 낯선 이름을 듣고 이곳이 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한 소녀가 다가와서 그를 주먹으로 쳐서 이것이 꿈이 아님을 깨닫게 한다. 그가 막반격하려고 하는데 레인이 그를 위협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피리아 공주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폭력적인 소녀가 공주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주는 저기 있는 소녀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 소녀는 공주의 시녀 마리아이고 사실 소녀가 아니라 남장 여인이다. 확인하기 위해 마리아는 그에게 아래를 만져보게 하고 그는 삶에 대한 모든 믿음을 잃는다. 그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고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한편 아까 그 파란머리 남자가 사령관에게 돌아가 임무 실패를 보고한다. 낯선 사람에게 머리를 맞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방심해서 졌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사령관은 그 파란머리 남자를 방심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보려고 한다. 그동안 칸은 레인이 공주를 이웃 국가와의 동맹을 위해 결혼식으로 호송하고 있으며 그들을 공격하는 무리가 반란군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공주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지만 그 어린 소녀는 겨우 8살이었다. 그는 이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공주는 괜찮다고 말한다. 그들은 여전히 칸에게 보답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칸은 그들에게 신발을 사달라고 부탁하기로 한다. 그들은 마을로 들어가 가게에서 칸을 위한 신발을 산다. 모두가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신발을 고르자 그는 대담하게 가게에서 가장 비싼 신발을 고르고 그 신발은 꽤 튼튼해 보였다. 갑자기 레인은 누군가가 그들을 따라오는 것을 감지하고 칸에게 도망갈 준비를 하라고 신호를 보낸다. 그들은 골목으로 달려가 뒤쫓아오던 2사람을 매복한다. 적들이 밀려오자 레인과 마리아는 일어나 그들과 맞서야 했고 칸은 뒤에 남아 공주를 지켜본다. 그들은 레인을 따라 지하 하수도로 가서 도시 가장자리에 도착한다. 하지만 이곳은 이상하게도 경비병이 없다. 칸은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밖으로 뛰어나가 확인한 뒤 무리에게 따라오라고 한다. 하지만 그들이 나오자마자 적의 지휘관이 나타난다. 그는 에릭이었고 칸이 쓰러뜨린 자보다 훨씬 강했다. 마리아와 레인은 그와 맞선다. 그는 자신감 있게 레인을 상대하고 한 번의 공격으로 그와 마리아를 쓰러뜨리기 위해 검을 발동시킨다. 칸은 그의 검에 맞아 쓰러진다. 칸이 좀 더 강할 줄 알았던 그는 실망한다. 그는 공주에게 다가가지만 칸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 그의 끈기에 감탄한 에릭은 더 강한 기술을 쓰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기술을 준비하는 사이 칸이 다가와 그를 급소에 걷어차고 에릭은 기절해버리며 일행은 떠날 수 있게 된다.
레이는 에릭처럼 강한 자를 쓰러뜨린 것이 놀랍지만 칸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칸은 또한 나중을 위해 에릭의 멋진 검을 훔친다. 피라 공주는 이제부터 칸을 자신의 기사로 임명하기로 결심하고 레인이 그를 처치할 준비가 되어 있어 칸은 거절할 수 없다. 하지만 그는 이 어린 소녀의 하인이 되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거절하려고 한다. 며칠 후 에릭은 깨어나 칸에게 사타구니를 맞았던 일을 기억해낸다. 그 후 의사가 나쁜 소식을 전하는데 에릭의 고환 중 하나를 제거해야 했다고 한다. 이제 보석 하나만 남았다는 사실에 에릭은 매우 쓰라림을 느끼며 칸에게 복수하겠다고 맹세한다. 한편 칸은 공식 명령이라 해도 이 작은 공주의 하인이 되고 싶지 않다고 계속 투덜거린다. 그는 이제 자신의 임무가 원래 세상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레이는 아직 단서가 없으니 일단 그들과 함께하는 게 낫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공주는 그가 자신을 섬기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겠다고 한다. 그는 여전히 자존심 때문에 거절한다. 칸이 떠나는 것을 아무도 막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그들이 수도로 계속 가서 어떤 방법으로든 반군을 피하길 원한다. 에릭은 이제 다시 대열에 합류했으며 모두 그가 더럽게 플레이되어서 졌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서 있을수록 점점 더 창백해진다. 그는 그러고 나서 한쪽으로 기울며 걸어가는데 그 모습이 아주 우스꽝스럽다. 다시 칸으로 돌아가면 그는 음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어가 그를 찾으러 온다. 머리어를 그는 혹은 그녀라고 부르는 것이 불확실하다. 구체적으로 머리어는 칸에게 잠시 같이 가기를 원한다. 머리어는 칸이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불편한지 묻고 그는 그것이 꼭 싫지는 않다고 대답한다. 그는 자신이 하인으로 보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 후 마리아가 그를 전서구들에게 데려가는데 여기서는 전서구들이 엄청나게 커. 마리아는 더 많은 도움을 요청해서 수도로 가는 길을 더 쉽게 만들고 싶어해. 한편 에릭은 상관들을 만나러 갔고 그는 공주를 빨리 포획하고 칸에게서 검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하지만 그는 칸이 그 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를 거라고 확신해. 칸과 레이는 이 검을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 그는 검에 방아쇠가 있고 그 아래에 공이 있다는 걸 알아차려. 이것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전달하는 데 사용돼. 그는 방아쇠를 당기고 칼을 휘두르려고 했지만 평소에 칼을 휘두를 때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칸은 이 돌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칼에서 빼내어 팔고 싶어 한다. 갑자기 공주가 그를 찾아와서 잠시 따라오라고 요청한다. 그들은 막루에 올라가고 공주는 이 평화로운 풍경이 자신이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준다. 그녀가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높다. 그러므로 그녀는 이 세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찬송가 H를 희생할 의향이 있다. 그래서 그녀는 칸이 계속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기를 원하지만 문제는 그가 특별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녀를 2번 구한 것은 그냥 운이었다. 갑자기 이 순간에 에릭이 도시를 공격하기 위해 전차를 가져와 칸이 모습을 드러내도록 압박한다. 푸른 머리의 남자는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작은 골목에서 칸을 찾고 있다. 칸은 이제 레인과 힘을 합쳤고 그들은 지금 도망치면 이 마을이 위험에 처할 것임을 알고 있다. 갑자기 그 그룹의 발밑에 폭탄이 떨어져서 그들은 도망쳐야 하고 불행히도 에릭 바로 앞에 서게 된다. 그는 칸을 겨냥해 포를 쏘지만 지붕 위 그의 부하에게 잘못 맞춘다. 그는 균형을 잃어서 놓쳤다는 것을 안다. 그는 2번째로 발사하지만 또다시 놓치고 레인은 칸이 돌진하고 싸울 수 있도록 길을 열기로 결심한다. 그는 칸이 어쨌든 이 검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다시 힘을 모아 총알을 피하고 탱크의 바퀴 중 하나를 베어냅니다. 칸은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검을 활성화한 후 앞으로 돌진하지만 검이 갑자기 돌덩이로 변하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집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돌진하며 클럽을 휘둘러 에릭의 탱크를 파괴합니다. 에릭은 여전히 패배하지 않았고 다시 한번 그와 싸우기 위해 나옵니다. 칸은 그의 걸음걸이가 지난번 킥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가만히 서서 그가 균형을 잃고 놓치도록 합니다. 칸은 그의 균형 문제를 고치기 위해 반대편을 가격하기로 결심하고 그로 인해 그는 고통을 느끼고 즉시 기절합니다. 에릭의 부하들은 다시 한번 후퇴하기로 결정하고 칸에게 다시 만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후 칸의 일행도 떠났고
그는 공주 일행을 도와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들은 그가 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 했다. 옛 세계. 그녀는 동의하고 그에게 수도로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곳은 칸 그룹이 있는 곳에서 멀지 않았다. 한 소녀가 그룹을 관찰하고 따라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다람쥐나 날아다니는 쥐를 보내 칸에게 접근시켰다. 칸은 수도에 도착하면 돌아갈 수 있을지 궁금해했지만 그건 운에 달린 문제였다. 하지만 그곳에는 분명 단서가 있을 것이다. 그 그룹은 날아다니는 다람쥐 쥐를 마주쳤고 레인과 마리아는 그것이 귀엽다고 생각하며 애완동물로 기르고 싶어 했다. 하지만 칸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자연의 질서를 그렇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야생동물은 야생에서 살아남고 강해질 수 있도록 자연 환경에 남겨둬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것을 입양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며 결국 쫓아버렸다. 그날 밤, 칸이 잠들어 있을 때 그 생물이 그의 방으로 들어왔다. 아침에 그는 다람쥐 쥐가 자신에게 온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소리쳤다. 그가 소리치며 쫓아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손을 내밀어 그것을 환영했고 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키우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이 생물을 키우면 벌어질 최악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그려보였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거부했다. 그때 레이는 한 영웅에 대한 전설을 이야기했는데 그 영웅이 고양이를 좋아했다는 이야기가 칸에게는 얼마나 터무니없게 들렸는지와는 대조적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간단히 말해서 레인도 다람쥐 쥐를 키우기로 동의했다. 둘이 한편이 되자 공주도 두 사람의 편에 섰다. 칸은 절대 동의하지 않았고 이 동물과 공존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한때 최상위 사냥꾼이었던 자신이 작은 동물 하나를 사냥하지 못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사냥 장비를 사러 나갔다. 레인이 뭘 할 계획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잠깐 사냥하러 간다고만 말했다. 그는 아네트를 방에 데리고 들어가 다람쥐 쥐를 찾으려 했지만 마리아가 총을 겨누며 무슨 계획인지 묻자 맞닥뜨렸다. 그는 다람쥐 쥐를 속이기 위해 독을 준비하려 했지만 공주가 그를 붙잡고 해롭지 않다면 맛보라고 했다. 그러자 공주는 무리를 모아 왜 칸이 이 다람쥐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물어보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애완동물 알레르기가 있다고 고백해야 했지만 모든 사람은 그가 다람쥐 쥐 옆에 있을 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는 그가 변명을 그만두고 진실을 말하길 원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가 지라는 사람일 때 비 오는 날 길에서 두 마리의 버려진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집으로 데려가 키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는 이 시점에서 어떤 비극이 발생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이 병에 걸려 죽었거나 그의 가족이 반대하여 그들을 키우지 못하게 했던 걸까요? 아니요. 그는 그들을 너무 많이 키웠지만 결코 그들로부터 애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모두는 이것이 그가 시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변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다른 셋의 말을 듣기로 하고 다람쥐와 화해에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다람쥐는 즉시 그의 손을 물었고 그는 화가 나서 철퇴를 잡고 싸우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이기면 다람쥐가 사라지길 원했고 자신이 져도 다람쥐는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레인과 마리아는 그에게 너무 속 좁게 굴지 말고 제대로 된 조건을 제시하라고 했고 그는 이기면 다람쥐를 남겨두겠다고 동의했다. 그는 그 후 계속 망치를 휘둘러 바닥을 파괴했다. 모두가 그에게 너무 거칠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그는 다람쥐가 달려들면서 한 번 긁혔다. 그는 계속 공격했지만 한 번도 맞추지 못했다. 그가 그것을 코너에 몰았을 때 다시 한 번 놓쳤고 그것이 뛰어올라 그를 얼굴에 차서 기절하게 만들었다. 그는 결국 패배하고 그것이 그룹을 따라오게 두어야 했다. 그는 여전히 기회가 된다면 그것을 죽이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의 여행은 다람쥐 쥐와 칸이 서로 끊임없이 싸워서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모두가 이제 한 가지를 생각했다. 그들은 이 다람쥐 쥐의 이름을 지어야 했다. 모두가 어리석은 이름을 생각해냈고 그래서 칸은 이름을 신중하고 적절하게 지어야 하며 무엇보다 내 음절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구도 적절한 이름을 생각해낼 수 없다면 그는 그것을 패디라고 부르겠다고 했다. 아무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고 그들은 여행을 계속했다. 에릭이 파란 머리의 사람을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가는 동안 에릭은 그곳에서 약혼자와 재회했고
그녀는 에릭이 전장에서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안타까워했다. 그녀가 약혼자가 2개의 보석을 더 잃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더 안타까워했을지 누가 알겠는가. 에릭이 집에 들어가자 에릭이 다쳤다는 소식을 들은 약혼자는 그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싶어 했다. 그는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밝히면 약혼자를 영원히 잃게 될까 두려워서 모든 비용을 들여 숨기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의 거절은 그녀를 다소 슬프게 했다. 나중에 에릭이 파란 머리의 사람과 함께 떠나려 할 때 집사는 에릭의 약혼자가 무언가에 대해 슬퍼하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약혼자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던 에릭은 그녀를 관광을 위해 마차에 함께 태우기로 했다. 마차에 앉아있던 에릭은 약혼자에게 진실을 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계속 생각했다. 분명 그녀는 실망하고 그를 떠날 것이다. 호숫가에서 캠핑을 하던 중 약혼자는 에릭에게 나중에 몇 명의 자녀를 원하냐고 물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에릭의 마음은 더욱 아팠다. 그의 현재 상태에서 자녀를 가질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었기 때문이다. 에릭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약혼자는 에릭이 자녀는 하늘이 주는 선물이라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줄 알았다. 에릭은 가슴이 저릿해지며 약혼자에게 어떻게 답해야 할지 하늘에 물으러 잠시 자리를 떠났다. 에릭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챈 약혼자는 파란머리의 사람에게 에릭이 어디에 상처를 입었는지 물었지만 그 사람도 알지 못했다. 파란머리의 사람은 또한 에릭이 왜 이런 처지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를 패배시킨 사람의 이름도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그날 저녁 에릭이 돌아왔을 때 그는 램피스와 엘라라는 2사람을 만났다. 에릭의 부상 소식을 듣고 엘라는 그에게 오직 경고 투여만 하면 되는 전통 약이 담긴 상자를 주었다. 에릭은 기쁘게 받아들였고 이는 그의 약혼녀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다. 푸른 머리의 사람은 이 2사람에 대해 집사에게 물었고 그들이 에릭의 먼 친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램피스는 집사에게 그날 밤 저녁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지만 램피스와 엘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더 음흉했다. 구체적으로 에릭에게 주어진 약은 자극제였고 엘라는 에릭을 유혹해 그의 신부가 되어 가족의 명성을 차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으며 램피스는 이를 이용해 에릭의 약혼녀에게 접근하고 그녀와 결혼하려 했다. 이후 엘라는 에릭에게 약을 가져다주고 그를 침대에 눕히도록 유도했다. 그녀는 속옷만 입고 에릭을 감싸기 시작했지만 에릭은 그녀를 밀쳐냈다. 하지만 램피스가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어. 에릭의 약혼녀는 슬픔에 빠져 도망쳤고 램피스는 에릭의 변명을 믿지 않으면서 그 부분이 약해야 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어. 이 말을 듣고 에릭은 가슴이 아팠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램피스에게 도전하기로 결심했어. 램피스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다음 날 숲에서 에릭과 만나기로 했어. 램피스는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떠날 때 여동생에게 에릭이 명예를 중시하는 반면 자신은 그렇지 않아서 도전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어. 파란 머리의 사람이 이 말을 엿듣고 에릭에게 전해줬어. 에릭도 이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약혼녀에게 사과할 방법을 찾기 위해 싸워야만 했어. 다음 날 아침, 에릭과 파란 머리의 사람은 숲에서 램피스와 그의 여동생을 만났어. 푸른 머리의 사람은 이 상황을 램피스의 계략 탓으로 돌렸지만 어차피 그가 인정했기 때문에 에릭은 거래를 받아들이고 싸워야 했다. 에릭은 램피스와 싸우고 싶었지만 램피스는 대신 싸울 근육질 남자를 불렀다. 그뿐만 아니라 그 근육질 남자는 더 많은 동료들을 호출했고 결국 에릭은 7남자와 싸워야 했다. 하지만 에릭은 위축되지 않고 앞으로 돌진하며 각자를 단 한 방에 쓰러뜨렸다. 그러나 램피스는 에릭과 싸우기 위해 악마의 닭을 소환했다. 에릭은 점점 힘이 빠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지만 그의 약혼자와 집사가 도착해 그를 응원했다. 힘을 얻은 에릭은 계속 싸웠지만 갑자기 그 닭이 약혼자를 향해 달려가자 에릭은 어떤 힘이 깨어나며 달려가서 맞고 닭을 베었다. 그 후 에릭은 램피스에게 패배를 인정하는지 물었고 램피스는 인정했다. 하지만 에리크가 등을 돌리자 램피스가 그의 아랫부분을 가격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은 더 이상 예전처럼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에리크는 램피스를 무찌르고 그의 약혼녀에게 다가갔다. 집사는 에리크가 중요한 부위를 가격당했을 때 왜 고통을 느끼지 않았는지 궁금해했으며 에리크는 그것을 위해 훈련했다고 주장했다.
푸른 머리의 사람은 이를 인정하고 에리크를 강철 남자라고 불렀다. 다음 날, 에리크와 푸른 머리의 사람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발했다. 에리크는 이제 약혼녀가 기분이 나아지도록 약을 기쁘게 받으며 언젠가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에리크와 푸른 머리의 사람은 몸을 씻기 위해 온천으로 향했다. 반란군 회의는 이제 공주가 강력한 전사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전사는 매우 신비롭고 에너지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에 대해 아무 정보도 없어서 에릭이 알지 못하도록 조용히 상황을 처리할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에릭의 명예가 손상될까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 식인종을 풀어 칸의 무리를 추적하게 했습니다. 칸의 무리로 돌아와 그는 이제 공주의 계획이 자신을 수도로 데려가 하늘 도시로 올라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자신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그를 따르십시오. 그녀를 잘 보호하세요. 식인이 그들을 발견하고 뒤따르고 있다. 그들은 나중에 여관에 도착해 오늘 그곳에서 묵는다. 칸이 블레인에게 얼마나 더 가야 하냐고 묻자 그는 문제가 없다면 2달이라고 대답했다. 칸은 너무 오래 걸린다며 불평하지만 블레인은 그에게 공주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라고 한다. 공주는 그를 매우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마리아가 뛰어들어와 공주가 그때가 됐다고 보고한다. 칸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끌려가서 본다. 모두가 와서 보지만 공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보인다. 블레인은 그가 공주의 화를 돋우지 않도록 밖으로 끌어냈다. 그는 공주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러자 블레인은 공주의 머리 위에 있는 털 뭉치를 알아챘는지 물었다. 그는 알아챘지만 그들이 자세히 설명하기도 전에 공주가 배고프다고 불평하며 둘은 급히 주방으로 달려가 음식을 찾았다. 마리아가 주방의 모든 음식을 꺼내놨지만 여전히 부족했다. 마리아는 요리사에게 하루 동안 전체 공간을 임대할 것이며 여관은 더 이상 손님을 받지 말라고 말했다. 마리아는 블레인과 칸에게 더 많은 음식을 사오라고 요청했다. 그들이 여관을 나서자마자 식인종이 접근했다. 블레인과 칸은 이제 음식을 사서 돌아왔다. 블레인은 공주가 과잉 행동 시기에 있으며 이 시기에 공주를 본 적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서 듣기로는 무섭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공주를 화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 번째 머리카락이 곤두서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다. 그들이 돌아오자 마리아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 놓았고 그것을 공주에게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다. 그들이 음식을 가져가자마자 공주는 더 큰 것을 요구한다. 칸이 음식을 접시에 놓자마자 바로 사라져버려서 그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야 한다. 마리아의 손은 저려오지만 여전히 요리를 계속해야 한다. 칸은 계속해서 음식을 가져다 주지만 음식은 계속 사라지고 그는 점점 불평하기 시작한다. 두 번째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블레인은 걱정하기 시작한다. 공주는 이제 그에게 매 문장마다 야옹이라고 말하게 강요한다. 블레인은 이것이 자신을 웃음거리가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서 최선을 다해 야옹한다고 한다. 그녀는 애완동물이 새처럼 행동하게 만들어서 짹짹거리고 날려고 한다. 마리아는 너무 많이 요리해서 미칠 지경이지만 칸은 이제 공주가 단지 자라서 조금 더 먹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녀를 너무 달래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 일을 직접 처리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공주의 방으로 가서 그녀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녀는 다른 두 사람을 도와야 하며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그가 이 접시들을 주방으로 옮기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마리아와 블레인은 공주가 실제로 칸을 도와주자 충격을 받는다. 그녀가 방으로 돌아간 후 다른 두 사람은 칸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그런 무모한 짓을 다시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그는 그들에게 쉬고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불이 꺼지고 드디어 식인기가 움직인다. 그는 몰래 들어와서 부엌에 누군가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가 확인하러 가보니 마리아가 여전히 요리하고 있다. 그는 그녀를 찌르려 달려들지만 마리아가 국자를 들어 국을 끼얹어 고깃꼬치가 그의 얼굴에 떨어진다. 그의 머리 위로 밀가루가 떨어지고 화가 난 마리아는 그를 때리며 목숨을 아낀다면 당장 나가라고 요구한다. 그는 겁에 질려 도망치고 나서 목표를 바꾸기로 결심한다. 블레인이 눈치를 채자 그는 화가 나서 성큼성큼 다가와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떠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그 경고가 단지 위협일 뿐이라고 생각했고 도망쳐서 공주의 방에 도착했다. 그는 공주가 잠자리에 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암살하려고 다가갔다. 그러나 세 번째 머리카락이 서고 악몽이 진짜로 시작되었다. 칸이 화장실에 가려던 순간 그 남자가 갑자기 달려와 칸에게 매달렸다. 그는 칸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했고 칸은 그 남자가 두 사람이 자신을 공주 사건으로 겁주기 위해 고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칸은 그를 따라 공주의 방으로 갔지만 침대에는 공주가 보이지 않았다. 창문으로 가서 확인하자 그 남자가 공주에게 겁을 먹고 기절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칸과 장난치며 그에게 덤벼들었다. 칸은 세 가닥의 머리카락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고 그래서 그는 탈출하기 위해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암살 계획은 실패했고 그 이후로 아무도 그 암살자를 다시 보지 못했다. 몇 일 후 그들은 온천 마을에 도착했다. 여기는 대륙에서 가장 큰 온천 지역이었다. 칸은 이곳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다. 아이들과 남자들과 함께 왔지만 여자들은 없었다. 그는 레인에게 남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 물었고 레인은 저쪽 지역을 가리켰다. 그 후 레인은 그가 여기 방문할 때 보통 묵는 호텔로 그들을 안내했다. 직원이 모든 그룹을 그들의 방으로 안내했다. 칸은 마리아가 남탕에서 씻을지 여탕에서 씻을지 궁금했지만 레인은 마리아와 공주가 이미 방에 욕조가 있고 칸과 자신은 이 작은 방에서 야외 목욕을 사용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칸은 신나서 바로 들어갔지만 레인은 그에게 가만히 앉아서 즐기라고 했다. 그는 한번 가족과 함께 온천에 갔던 기억이 나서 향수를 느꼈다. 레인의 말을 듣고 있던 중 갑자기 그의 것이 서버렸다. 레인이 알아차릴까봐 걱정돼서 빨리 나가자고 했다. 자신의 성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같아 이를 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이 온천이 자신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던 레인의 말을 떠올렸다. 갑자기 에릭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는 한쪽 구석에 숨었다. 그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예전에 2번이나 자신에게 더러운 속임수를 써서 보석 2개를 잃게 만든 그였기에 이번에는 속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곧바로 공주의 방으로 달려가 잠시 숨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방 안에 두 사람은 너무 즐겁게 놀고 있어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레인을 찾으러 갔지만 그는 이미 목욕을 끝내고 오락구역으로 갔다고 확신했다. 그때 에릭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시 숨었다. 에릭이 들어서자마자 그는 에릭이 신에게 기적을 빌며 자신의 형, 제르브라더가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불쌍해 보이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 후 칸은 곧바로 접수처로 달려가 공주와 마리아에게 어떻게 해서든 방에 머물라고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레인을 찾기 위해 성인 오락구역으로 달려갔지만 이제 너무 커서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랐다. 갑자기 그는 토끼 옷을 입은 몇몇 소녀들을 보았고 레인이 동물을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레인이 분명히 있을 가게를 찾았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봤고 안에서는 손님들이 고양이와 놀면서 술을 마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안으로 들어갔고 정말로 레인을 거기서 찾았다. 그는 레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에릭을 피하고 싶었지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갑자기 에릭이 다시 지나가자 레인이 그를 숨겨야 했다. 칸은 그때 자신의 작은 것이 진정된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에릭이 주변에 있어서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몸은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돌아올 때 모두가 그를 알아차리게 만들었다. 호텔로 돌아왔을 때 레인은 그의 빛나는 모습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칸은 그것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그는 먼저 잠을 자고 나중에 해결하고 싶었지만 그의 몸은 레인이 잠을 자기에 너무 밝았다. 칸은 레인이 그냥 무시하길 바라지만 레인은 이렇게 영원히 빛나면 어떻게 될지 칸에게 물어보았다. 칸은 자신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돕기 위해 피를 기증할 수 없으며 가장 나쁜 건 여자친구를 못 만날까 걱정했다. 우울한 기분이 들어 그는 잠시 목욕을 하러 갔다. 욕조에 앉자마자 그의 몸이 빛나는 것이 멈춘 것을 보았지만 갑자기 에릭도 나타났다. 두 사람은 서로 싸우자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는데 에릭은 자신의 몸도 다시 빛나고 그의 성기가 그를 조롱하듯이 발기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곳을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휴전을 원했다. 그는 여기서 싸우면
이곳의 주인이 나쁜 평판을 얻고 자신들이 벌거벗은 채로 패배한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싸우기 전에 옷을 입고 싶었다. 그러나 옷을 입는 순간 에릭이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챈 그는 빗자루를 집어들어 그를 머리에 세게 가격하고 그 후 그룹 전체와 함께 도망쳤다. 출발한 후 칸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붕대를 감아야 했다. 그는 이것이 오히려 자신을 더 눈에 띄게 만든다고 느꼈고 자신은 암살자와 다르지 않게 보였다. 그들은 새로운 마을에 도착했고 모두가 식사를 하는 동안 칸은 자신의 입을 열어 음식을 먹으면 정체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냥 앉아서 지켜봐야 했다. 그래서 그는 먹기 전에 어딘가에 숨겨야 했다. 그가 요청을 표현했지만 모두가 그를 무시하자 그는 음식을 먹기 위해 붕대를 제거하기 시작했지만 막혔다. 그 후 그룹에 의해 끌려갔지만 마을 사람들이 칸의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기 위해 그들을 막았다. 모두가 그가 심하게 화상을 입었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입구를 막고 그의 붕대를 벗겼다. 그는 자신이 빛나고 있다고 밝히자 그들은 절하며 그를 신이라 불렀습니다. 마을 족장은 신이 지상에 내려와 그의 몸이 빛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다며 그를 그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라고 고백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풍족하게 음식을 받으며 만약 진실을 말하면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놓아주지 않을까봐 차라리 그들이 믿는 대로 따르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몸이 빛난 것이 몸속의 과도한 마력이 넘쳐흘러 바깥으로 방출되어 나타난 현상임을 알고 있습니다. 마을 족장은 모든 마을 사람들을 모아 그의 기적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몸을 빛나게 했고 갑자기 나비떼가 그를 둘러싸고 날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진정한 신으로 여기며 마을의 물을 되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레인에게 검을 주라고 말한 뒤 그것을 망치로 변형시켜 마을 우물에 내리쳤다. 아래의 지하수원이 솟아올라 마을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해주었다. 공주는 그가 단순히 운이 좋다고 생각했고 그가 너무 멀리 가지 않기를 바랐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예측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레인은 그들이 아직 떠날 수 있을 때 일찍 떠날 계획을 세웠지만 마을 장로가 그에게 세계의 초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가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자 공주 일행은 그를 대신해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답변을 주었고 결국 하루 더 머물러야 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다시 신칸에게 세계의 지식,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세계가 지식에 이를 것인지에 대해 물어왔다. 그는 또다시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았고 공주는 그것을 바로잡아야 했다. 어떤 사람들은 반박하기 위해 일어섰지만 칸은 신과 논쟁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라며 그들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마을 사람들은 칸에게 큰 성소와 수많은 보물을 주었고 많은 아름다운 하녀들로 둘러싸였다. 그는 그것을 더 즐기고 싶었지만 공주 일행은 그가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지금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노출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매일 칸을 보기를 요구했다. 그는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잠시 모습을 드러내야 했고 이후 안으로 들어가서 도망가기 위해 자신을 감싸기 시작했다. 그때 마을 촌장이 그를 발견했다. 그는 다른 곳으로 전파하러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마을 촌장은 그가 아래의 혼란스러운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다른 교단들과 전쟁을 벌여 칸의 신앙을 더 강하게 확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것을 멈추라고 요청하고 산 위에 탑을 세워 사람들의 신앙을 확장하자고 나서기로 결심했다. 적어도 이렇게 하면 시간을 벌 수 있고 그들의 노동을 뭔가에 활용할 수 있었다. 레인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탑을 설계하기로 했는데 그는 군대에서 공학 설계 학교의 수석 졸업생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탑이 완성되었고 칸은 사람들 앞에 빛나며 섰다. 하지만 레인은 그가 더 빛나길 원했다. 그는 더 큰 힘을 발휘하여 레인이 비밀리에 만든 열기구를 하늘로 띄웠다. 칸은 그들이 하늘로 돌아갈 것이라는 핑계를 대며 사람들을 속였다. 이를 본 마을 족장은 사람들에게 칸이 하늘로 돌아갈 것이며 그들의 임무는 칸의 신앙을 온 세상에 계속 퍼뜨리는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칸은 곧 그룹 전체와 함께 떠났고
그의 몸에서 빛이 갑자기 사라지자 그룹은 당황했습니다. 그의 빛이 없으면 그들 역시 날 수 있는 에너지를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풍선이 거의 떨어질 뻔했으므로 모두가 칸에게 빛을 내도록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에너지를 낼 수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다시 에릭을 만났습니다. 에릭은 바람을 맞으며 서 있다가 갑자기 칸의 그룹을 계속 따라다니던 소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릭은 이 소녀를 알고 있었고, 그녀는 하늘도시 출신의 알마라는 이름의 소녀였습니다. 파란 머리는 에릭이 곧 다시 군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기 위해 급히 달려왔습니다. 금발은 에릭의 조언자로 가까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신이 에릭의 가장 신뢰받는 참모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펠은 여관 주위를 돌아다니며 모두가 깊이 잠든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에릭의 4명의 측근들은 그 시간에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술을 마시던 중 적발과 흑발은 서로에게 험담할 이유를 찾았고 싸우려고 할 때 금발이 둘에게 에릭에게 불명예를 안기지 말라고 타일렀다. 그러자 4명 모두 자신이 에릭을 섬길 자격이 가장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하기로 했다. 흑발이 먼저 일어나 말하기를 에릭이 쉬는 동안 산으로 가서 훈련을 하며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기 위해 많은 혹독한 훈련을 했다고 했다. 하지만 모두들 흑발이 그런 훈련을 한 이유가 그의 마초이스트 성향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더 중요한 것은 흑발이 방금 새로운 살상 기술을 발명했는데 그 이름이 너무 길어서 아무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에릭은 알마를 따라 대장장이를 만나러 갔다. 이 대장장은 알마의 요청에 따라 에릭을 위해 검을 만들었고 이 검은 성검이라고 불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술자리로 돌아와서 네드에어는 자신이 방금 단단한 것을 단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임무 중, 혹은 더 정확히 말하면 한밤의 활락 속에서 네드에어는 2명의 동료와 함께 적의 속을, 사실은 선술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드에어는 적이 그의 계획을 거의 알아차린 것 같아 그와 그의 동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여자들이 3명의 MZ 남성의 손길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네드에어는 그의 동료들이 쓰러졌고 자신도 도망칠 수 없다고 결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은 다른 2명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동안 네드에어는 지불할 돈이 충분하지 않아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술집 주인과 밤을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금발은 네드에어가 바에서 있었던 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금발도 그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방탕한 성향 때문에 네드헤어의 아내가 그를 떠난 것일 겁니다. 다시 에릭에게로 돌아와서 알마는 검에 보석을 넣고 에너지를 주입하면서 에릭에게 잃어버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에릭은 약속하며 과거의 수치를 씻어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블론드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가 에릭의 곁에 적합하다고 한 이유는 에릭이 강력한 수행원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모두가 블론드가 술에 취했을 때 여자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차렸고 아무도 블론드가 사실 남자로 변장한 여자라는 것을 몰랐다. 에릭과의 아침에 대한 블론드의 상상을 들은 모두는 그가 망상에서 깨어나도록 주먹으로 쳤고 에릭은 이미 약혼자가 있었지만 블론드는 신경 쓰지 않았다. 네드헤어는 블론드처럼 제3의 바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생각했다. 블론드는 네드헤어가 그의 아내가 떠난 것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두 사람은 다시 다투기 시작했다. 블루헤어는 블랙헤어가 개입하기를 원했지만 블랙헤어는 잠이 들어버렸다. 블론드와 레드헤어는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 일어섰다. 이제 블랙헤어도 일어나 에릭의 수행원이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했다. 블루헤어가 싸움에 동의했지만 규칙은 블루헤어가 정하기로 했다. 그 후 4사람은 사막으로 가서 드래곤을 사냥했다. 누가 가장 많은 피해를 주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누군가 마무리 일격을 가하면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 블랙헤어가 앞으로 돌진하며 궁극의 필살기를 날렸다. 레드헤어는 그 기회를 이용해 뒤로 돌아가 드래곤의 꼬리를 베었다. 블론드가 드래곤의 머리를 베기 위해 달려가고 블루헤어가 뛰어올라 뿔을 부수었다. 하지만 드래곤은 도망치며 형을 불렀다. 이 더 큰 드래곤은 훨씬 강력했고 4사람을 모두 물리쳤다. 그러나 그 순간 에릭이 도착하여
그의 새로운 검으로 드래곤을 한 방에 처치했다. 에릭은 모두에게 혼자 칸과 대결하려 했던 것이 잘못이었다고 고백했다. 앞으로 에릭은 칸을 물리치기 위해 모두의 도움을 원했다. 칸의 무리로 돌아가서 그 후 몇 날 동안 그들은 음식을 다 써버리고 생존하기 위해 물고기를 잡아 구워 먹어야 했다. 칸은 이제 자신의 삶이 예전 세계에서 얼마나 편했는지 불평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노숙자처럼 거칠게 먹고 자야 했다. 그들은 내일 마을에 도착할 것이라고 그에게 버티라고 했지만, 그는 집과 그곳에서 가졌던 모든 것이 그리웠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칸은 그의 고향을 회상하며 누워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 무리는 다음 마을에 도착했고, 모두가 칸이 오늘 유난히 조용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뭔가를 조각하고 있었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나무로 게임 컨트롤러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모두 긴장을 풀기 위해 목욕하러 갔지만, 레인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 칸이 아침에 만든 나무 조각을 눌러대면서 과자 먹고 만화 보고 싶다는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레인은 공주와 마리아에게 말했지만 그들은 과자가 무엇인지 몰랐다. 설명에 따르면 그것은 여러 가지 이상하고 다양한 맛이 나며 얇게 썰린 것이라고 했다. 이해하지 못한 그들은 쇼핑을 하러 가서 칸이 먹어볼 것을 사왔다. 이제 그는 정신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벽에 있는 직사각형을 TV인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모두가 그가 향수병에 걸린 것을 이해했고, 그래서 그들은 칸을 위해 뭔가를 만들어주기로 했다. 마리아가 와서 물어보니 칸은 햄버거를 부탁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던 마리아는 그에게 재료를 적어달라고 했다. 아직도 이상하게 들리긴 했지만 마리아는 해보려고 했다. 그들은 꽤 많은 돈이 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공주는 하루 동안 칸을 사치스럽게 대해주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시장에 갔고 공주는 곧 칸에게 음식을 먹어보라고 불렀다. 그가 내려오자 마리아는 어떻게든 그를 위해 코카콜라와 햄버거를 만들어 놓았다. 익숙한 맛에 기뻐하며 그는 더 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가 마리아가 어떻게 만든 것인지 보기 위해 주방에 들어갔을 때 그곳은 마치 실험실과 마녀의 물약방이 합쳐진 것처럼 보였고 괴물들이 사방에서 날아다니고 있었다. 너무 무서워서 칸은 다시 방으로 물러나 상상의 게임을 하기로 했다. 마리아는 그 문제의 원인이 맛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칸이 언급한 두 번째 것, 즉 만화에 대해 생각했다. 레인의 설명에 따르면 마리아는 칸에게 줄 무언가가 있었다. 칸은 그것을 받고 열어봤고 성인 잡지인 것을 보고 코피가 났다. 그는 담요로 눈을 가리고 계속 게임을 했고 모두가 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혼란스러워했다. 레인은 이 상황에 너무 지쳐서 칸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레인은 그를 카지노로 데려갔지만 그들이 한 게임은 위층이 아닌 아래층에서 진행되었다. 레인은 그를 지하 경기장으로 데려갔고 칸은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믿는 전사에게 돈을 걸었다. 현재 이 가면을 쓴 전사가 챔피언 후보였다. 그는 칸을 배팅 티켓 부스로 이끌었지만 배팅은 레인만 했고 칸은 배팅을 하지 못하게 했다. 대기실에 앉아있는 동안 칸은 왜 배팅을 할 수 없는지 계속 물었다. 몇 분 후 다음 경기를 위한 선수들이 경기장으로 호출되었고 그중 칸도 있었다. 그는 다른 3명의 근육질 남자들과 함께 경기장으로 들어갔다. 챔피언 후보는 결승 진출자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사람이 칸이었다. 그는 3명을 서로 부딪히게 만들어 쓰러뜨린 뒤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을 급습해 급소를 차서 이겼다. 챔피언 후보의 매니저는 칸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레인과 악수를 하며 최고의 경기를 함께 즐기기로 했다. 칸은 경기장으로 올라가 체인소를 들고 있는 상대를 보았다. 그는 불평했지만 상대는 자신도 검이 있으니 공정하다고 말하며 체인소에 맞으면 죽을 것이니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한다고 말했다. 레인은 그가 에릭과 싸웠던 것처럼 싸우기를 원했지만 그는 두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곧 궁지에 몰려 철퇴를 꺼내 체인소를 쳐내려 했으나 결국 포기하고 경기장을 도망쳐 나갔고 관중 모두를 화나게 했다. 돌아오자 칸은 3명 모두 자신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그리움에 잠겨 그들의 관심을 조금 더 받으려 했을 뿐이지만 그들은 그를 끌어내어 이익을 챙겼다. 며칠 후 그 일행은 버려진 성을 지나가다가 그곳에 하룻밤 머물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이 출발할 때 칸은 그 버려진 성에서 자서 허리가 아프다고 계속 불평했다. 갑자기 포탄이 그들에게 날아왔고 네인이 그룹이 이를 피하게 했다. 에릭은 그 포탄이 빗나갔음을 보았지만 적어도 좋은 시작이었다. 에릭의 군대가 앞으로 돌진했고 네인과 칸이 이를 막았다. 그러자 에릭이 도착해 칸과 결투를 벌였고 그들의 무기가 부딪히면서 발생한 폭발로 칸의 전체 그룹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네인은 그룹 뒤로 뛰어내렸고 칸은 곧 의식을 되찾았다. 공주와 네인은 안전했으며 그들은 또한 블랙헤어가 그들과 함께 여기 떨어졌음을 발견했다. 에릭 측에서는 마리아를 포획해 신문을 위해 캠프로 데려갔다. 마리아는 계속 바보처럼 행동하고 남자에게 미친 척하여 에릭 측의 자만심을 유도하고 칸 측이 행동할 시간을 벌었다. 칸의 측은 블랙헤어를 묶어놓았고 그는 아무것도 털어놓지 않아서 공주는 그를 몇 번 밟으려 했지만 칸이 멈추게 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마조이스트에게는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이제 신문을 받고 있었지만 에릭 측이 그녀에게 정보를 강제로 빼내지 못하게 하려는 그녀의 남자에게 미친 어리석은 본성을 계속 드러냈다. 블랙헤어 또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입을 다물기로 결정했지만 칸이 잡담을 시작하고 에릭 외에 자신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는지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이 에릭에게만 졌다고 말했고 나머지 3명은 약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 명은 여자에게 약하고 한 명은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다른 한 명은 그에게 지휘였고 순진했다. 그래서 갑자기 칸은 나머지 3명의 약점을 알게 되었고 그는 그에게 정보를 주도록 속일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칸은 그러고 나서 에릭 측에 대처할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들이 마리아를 붙잡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에릭의 순찰팀이 돌아와서 그들이 숲에서 블랙헤어가 묶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등에 붙어있는 쪽지를 보고했다. 에릭은 그것을 읽고 칸이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 한번 만나기로 했다는 것을 알았다. 에릭은 그때 마리아를 선의의 표시로 풀어주었고 마리아는 에릭이 자신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마리아가 아래를 쳐다보자 에릭은 깜짝 놀라서 그녀에게 빨리 떠나라고 말했다. 마리아는 그때 그 버려진 성으로 돌아가 칸의 그룹과 재회했다. 그는 마리아에게 준비를 도와주라고 했고 에릭의 그룹을 맞이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고 나서 에릭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도착했고 그들은 돌진하기로 결정했다. 칸은 안내를 위해 화살을 그려놓았고 에릭은 그것을 따라 운동 의자가 있는 방으로 갔다. 검은 머리는 신나서 달려가 그것을 사용해 보려 했고 발이 부서지는 함정을 작동시켰다. 조금 더 가자 그들 앞에 잡지가 있었다. 모두가 그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네드에어는 앞으로 나섰고 여전히 유혹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잡고 뒤로 물러섰다. 그는 빠져나갔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철제 대야가 그의 머리에 떨어졌다. 다음 방에는 술이 쌓여 있었지만 네드에어는 블론드가 속지 않도록 모든 것을 쏘아 부수었을 때 매우 맑은 정신이었다. 에릭의 사람들은 성에서 계속 함정에 걸렸다. 에릭과 그의 4명의 시종은 결국 마지막 방에 도착했고 칸에게 기름을 잔뜩 끼얹었다. 그는 에릭을 계속 조롱하며 그 후 모든 그룹이 넘어지게 만들었다. 이제 에릭은 칸이 제대로 나와서 자신과 맞서기를 원했다. 그는 응답하여 나와서 에릭에게 한 발자국 더 나가면 모든 것이 폭발할 것이라고 위협했지만 에릭은 그의 검을 사용해 멀리서 공주와 칸 모두를 파괴하는 공격을 날렸다. 그 후 모두가 칸과 공주가 죽었다고 생각하자 그들은 떠나기로 했다. 패트는 그때 잔해 속에서 깨어나 그들이 둘 다 정말로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에릭의 사람들은 마리아와 네인이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는지 주의 깊게 감시했다. 붉은 머리와 금발은 그들이 여관에 들어가 머무는 것을 보았다. 에릭 측이 여전히 의심스러워한 이유는 원래 칸이 매우 교활했는데 이번에 너무 쉽게 죽었다는 것이 전혀 이상했기 때문이다. 금발은 원래 붉은 머리가 여기서 여자를 만나러 몰래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뒤따르고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마리아와 네인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다음 날 아침 네인과 마리아는 여전히 방에 있었고 금발과 붉은 머리는 임무 중에 놀려고 하는 붉은 머리 때문에 계속 다퉜지만 물론 금발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다 그들은 네인과 마리아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갔다. 그들이 뒤따르며 두 사람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각자 한 명씩 따라갔다. 네드에어는 네인을 따라갔고
레인이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아챘다. 레인은 카페에 가서 한 남자를 만났다. 레인은 그 사람에게 돈을 주었고 그 후 둘은 각자의 길을 갔다. 레드헤어는 그 남자를 따라 산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짙은 안개 때문에 레드헤어는 곧 그 남자를 놓쳤지만 그가 간 방향을 따라가다가 뭔가를 발견했다. 돌아왔을 때 블론드는 두 사람이 여관으로 돌아왔다고 보고했고 레드헤어가 목표를 놓쳤다는 말을 듣고 블론드는 그를 한심하다고 비웃었다. 블랙헤어와 블루헤어는 이제 적을 잃어 싸울 동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조금 지루해졌다. 모두 에릭도 같은 기분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에릭이 텐트에 들어서자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레드헤어와 블론드는 레인과 마리아를 감시한 지 3일째였다. 하루 종일 레인과 마리아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기만 해서 블론드와 레드헤어는 지루함을 느꼈다. 밤이 되자 레드헤어는 자신이 놓친 남자에 대해 조사를 나가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정말로 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 바에 들어가 여자를 만나 즐기다 밤새도록 술에 취해 돌아오지 않았다. 넷째 날, 레드헤어는 블론드에게 주먹을 맞고 감시 임무가 끝날 때까지 방에 갇혔다. 그날 내내 여전히 움직임이 없었지만 저녁이 되자 레드헤어는 마리아가 나가는 것을 보고 바로 뒤쫓았다. 레드헤어는 마리아를 따라 바에 갔고 이곳에서 다시 칸과 공주를 만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마리아는 단순히 자신의 슬픔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러 온 것이었다. 레드헤어는 뒤에서 앉아 연달아 술을 주문할 수밖에 없었다. 그와 마리아는 계속 마셨고 레드헤어가 먼저 취했지만 마리아는 전혀 취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참지 못한 레드헤어는 자발적으로 마리아에게 다가가 앉았고 싸울 의도가 없으니 마리아는 총을 꺼내지 않아도 된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마리아는 중요한 임무를 실패해서 이제 있기 위해 술을 마시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감시를 하더라도 마리아 쪽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감시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이제 마리아와 레인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었다. 마리아는 떠나면서 공주와 칸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로 레드헤어를 한 대 때렸다. 다음 날 아침, 레드헤어는 마리아의 말이 사실인 것 같다며 금발에게 짐을 싸서 돌아가자고 말했다. 하지만 갑자기 레드헤어는 마리아가 처음부터 그들이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서서 확인하니 레인과 마리아는 이미 떠난 후였다. 그들은 둘 다 서둘러 확인하러 갔고 그러다 레드헤어가 이전의 묘지를 기억해내서 블론드를 끌고 갔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레인과 마리아가 두 개의 관을 들고 있는 것만 보았다. 그래서 블론드와 레드헤어는 칸과 공주가 정말 죽은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임무를 끝내고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로 마리아와 레인은 떠났고 실제로 칸과 공주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때 우리는 미란다라는 소녀를 만난다. 그녀는 밝고 활기찬 성격의 약간 과잉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그녀는 오늘 머리 모양이 좀 안 좋아 보인다고 부모님께 불평하러 왔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못생겼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를 위로해 주었고 그녀는 할머니를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부모님은 이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할머니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말하려는 순간 아버지가 그녀를 막았다. 미란다가 밖으로 나갔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외면했지만 그녀는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칸은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기 위한 완벽한 계획에 대해 거만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사실 그들은 앞서 그 성에 있는 커다란 거울을 사용해 에릭의 무리를 속였던 것이다. 게다가 레인과 마리아의 뛰어난 연기 실력과 가짜 장례식이 완벽한 마무리였다. 에릭의 무리를 따돌린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칸은 심한 복통을 느꼈고 그는 이상한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니었고 화장실에 갈 필요도 느끼지 못했기에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미란다는 할머니 집에 갔고 케이크로 할머니를 목이 메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박테리아에 침투당하지 않도록 집을 청소할 기회를 잡았다. 할머니가 옆에 있던 물잔에 손을 뻗으려 했지만 미란다의 빗자루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 후 그녀는 밖으로 나가 실수로 칸의 무리와 부딪혔다. 큐피드의 화살이 미란다를 맞춰 그녀에게 칸이 환상적으로 보였다. 그녀는 둘이 운명이라고 생각했고 칸이 복통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것을 불치병으로 여겼다. 칸이 곧 세상을 떠날 거라고 생각하며 이 사랑 이야기를 비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칸을 따라갔다. 칸은 이제 의사의 진찰을 받으러 가는 중이었고 미란다는 그를 따라가면서 마치 그녀와 칸이 오랫동안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써왔고 이제 이별할 때가 된 것처럼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녀는 뺨을 때리면 칸이 깨어날 거라고 믿었어요. 그녀는 급히 달려가 칸의 얼굴을 계속해서 때린 후 더 이상 칸이 인생에 부정적이지 않을 거라 믿고 도망쳤어요. 그 후 칸은 맞았다고 불평하며 그룹으로 돌아왔어요. 모두들 그가 맞을 만한 짓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후 마리아는 그와 함께 병원에 가야 했고 미란다는 즉시 마리아를 사랑의 경쟁자로 생각했어요. 게다가 미란다는 칸이 자신의 감정을 속인 교활한 남자라고 여겨서 큰 칼을 휘두르며 칸을 공격하려 달려들었어요. 칸은 운 좋게 피했지만 미란다가 넘어지자 칸은 그녀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마리아의 옷이 흐트러진 것을 보고 미란다는 칸을 망난이라고 부르며 도망쳤어요. 그는 의사와 상담을 했고 가벼운 식중독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떠났고 마리아는 이전에 만난 소녀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돌아오는 길에 미란다는 다시 한번 칸을 공격한 것이 성급했음을 느꼈고 그의 방탕함을 그녀가 그를 포기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한번 칸을 공격했다. 그녀는 칸이 자신에게 표현해 주길 원했지만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표현하길 기다리며 등을 돌렸지만 그는 도망쳤다. 그녀는 도망치지 못하게 그의 신발 밑창에 칼을 던졌고 그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들은 내인의 그룹이 지켜보는 가운데 초원에서 결투를 벌였다. 미란다는 먼저 움직여 앞으로 돌진했어요. 싸우면서 그녀는 자신과 칸이 예전에 서로 알았고 심지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 이야기를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했죠. 공주는 이 말을 듣고 칸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칸은 이 여자를 전혀 모른다고 설명하려 했지만요. 그는 결국 미란다에게 압도당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미란다는 이런 약한 자가 자신의 연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했어요. 칸의 그룹으로 돌아가 네인은 다음 장소로 가기 위해 배를 빌리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게 불러서 빌리지 않고 화가 나서 돌아왔어요. 그가 그룹으로 돌아왔을 때 칸은 네인이 배를 전부 빌릴 만큼 충분한 돈이 있는데 왜 그렇게 아꼈는지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그는 과도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만 가겠다고 동의했다. 그래서 모두 바다로 빨리 가지 말고 우회하자고 생각했다. 칸은 가장 빠른 방법을 알고 싶어 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우회하는 것과 바다로 가는 것의 차이는 단지 3일 뿐이었다. 그래서 모두 그와 함께 우회하자고 조언했다. 왜냐하면 도중에 많은 흥미로운 것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물건을 사기 위해 흩어졌고 1시간 후에 다시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 칸은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찾으러 흩어졌다. 갑자기 그는 에릭의 부하 중 한 명을 만났지만 그가 술에 취해 있어서 칸을 잘못 보았다고 생각했다. 칸은 잠시 후에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소리를 따라가서 확인하러 갔고 그러다 패트를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것을 발견했다. 패트는 통신장치를 치우고 돌아서서 칸이 뒤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패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지만 자신이 본 것에 대해 매우 확신하고 있다. 그는 너무 세게 흔들어서 갑자기 기절하게 만들고 그 뒤에 그에게 토하게 했다. 얼굴. 그 후 그는 그를 씻기러 간다. 얼굴과 초록머리 사람 그리고 에릭의 지휘 아래 있는 또 다른 사람은 그를 보지만 여전히 그가 환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러고 나서 패트의 목소리를 뚜렷하게 들으며 그가 그렇게 토하게 만든 것을 탓했다. 그는 그것이 진짜 무엇인지 드러내도록 강요하지만 그것은 그를 그냥 아이로 여기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것에게 BDSM 활동을 경험하게 하기로 결심하고 그로 인해 그것이 항복하게 된다. 그것은 그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수께끼를 준다. 그가 그것을 해결한 후 문장의 의미는 패트가 그 자신이라는 것이다. 아버지. 그것도 이렇게 주장하지만 분명히 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와 그것은 서로 다른 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은 그가 태어났을 때 큰 파티를 열었고
어두운 마녀가 초대받지 못해 화가 나서 그에게 저주를 내렸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패트는 자신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섰다고 주장하며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변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이 이야기가 마치 동화 같아서 믿지 않지만 이야기는 계속해서 그가 자라면서 임지숙녀처럼 보였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공놀이를 하다가 호수에 공을 빠뜨렸습니다. 마라는 개구리가 나타나 그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친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밤, 개구리가 다시 찾아와서 그에게 키스해달라고 했지만 그는 이미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패트는 늙고 치매에 걸린 척을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믿지 않아서 개구리가 자꾸 떠벌리면 토마토 소스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개구리는 그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당신이 선택된 자이며 개구리는 그를 따르고 지켜보며 필요할 때 조언을 주는 책임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것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에릭의 지휘 아래에 있던 또 다른 멤버가 로맨스 소설을 읽고 있다가 갑자기 란을 보게 되는데 그는 마차에 앉아 있었지만 환영을 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계속 그 애완동물이 인간의 언어를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모두 앞에서는 여전히 행동으로 보이면서 그를 바보로 만듭니다. 그가 심각하게 망상에 빠져서 곧 수도로 데려가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병 때문이죠. 그는 자신이 바보처럼 보인다는 걸 알고 있고 애완동물은 계속해서 그를 도발해 모두 앞에서 그를 더 미치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는 반박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애완동물에게 장난을 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애완동물이 인간의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애완동물이 요즘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고 말합니다. 그는 애완동물이 짝을 찾아 아기 다람쥐를 찾는 것을 돕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애완동물의 얼굴을 유리창에 밀어붙이고 양과 고양이 중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는 애완동물에게 또 다른 선택지로 털이 없는 쥐를 꺼내듭니다. 애완동물은 공주님의 머리로 달려가서는 그에게 의리가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애완동물이 짝을 찾지 못하는 짝짓기 철이라서 아픈 것일지도 모른다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는 애완동물을 치료하기 위해 중성화를 제안합니다. 그는 칼을 가져와 한 번만 참으면 된다고 말하며 애완동물에게 견디라고 합니다. 애완동물은 도망치려 하며 계속 소리칩니다. 그제야 공주님은 애완동물이 줄곧 사람의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제 완강하게 믿지 않으며 애완동물의 중성화를 고집합니다. 에릭이 지나가다 그가 애완동물을 중성화하려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는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놀랐지만 들은 척하지 않고 청각장애인인 척하기로 결심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그룹은 이동성에 도착한다. 이 성은 마법을 사용하여 수도로 직접 이동할 수 있다. 한편 현재 통치자는 외교부 장관을 만났는데 그는 공주와 결혼할 사람이다. 장관은 공주가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듣지만 왕은 손녀가 큰 행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다고 믿는다. 그 후 그는 돌아서서 떠나는데 그의 기억이 일관되지 않아 때로는 기억하고 때로는 잊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장관은 공주가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만약 사실이라면 반란군을 조사하고 처벌할 사람을 보내기로 결심한다. 그의 그룹은 왕궁에 도착하고 왕을 만나기 위해 탑을 좀 더 올라가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꽤 빠릅니다. 왕가를 그곳으로 옮기는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홀에 들어가자 모두가 그곳에 있는 노인 무리를 봅니다. 이들은 공주와 관련된 귀족들로 마치 왕자를 차지하려는 듯 보입니다. 왕을 다시 만나자 공주는 나아가 아련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빨리 있는 사람으로 말한 즉시 잊어버립니다. 옆에 있는 시종이 그를 일깨우지 않으면 그는 거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후 공주는 결혼식에서 사용할 일종의 가면이나 왕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더는 서쪽에 있는 점성술사를 찾아가 하늘도시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는 왕이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만 왕이 명확히 설명하기도 전에 바지에 실수를 하여 자리를 떠납니다. 그는 공주 그룹과 함께 후퇴한 후 공주는 이제 약혼자의 집으로 가야 한다. 따라서 그는 그를 찾아야 한다. 서쪽 탑으로 가는 자신의 길을. 불행하게도
서쪽에는 수십 개의 탑이 있으므로 그는 혼자 가기 위해 지도를 빌려야 한다. 그는 길을 찾으면 그와 엘렐이 즉시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를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고 있다. 그는 그를 찾으려고 한다. 그에게 부담이 된다. 소유하고 정말로 길을 잃다. 그는 운 좋게도 다시 그 애완동물을 만나고 그것이 이곳이 범죄자들이 활동하는 어두운 지역이라고 알려준다. 그래서 이곳으로 내려와 몇 가지 거래를 하러 온 것이다. 그는 자신이 그것을 여러 번 잘못 대했음을 인정하고 이곳에서 나갈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요청한다. 그는 애완동물의 지시에 따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작은 터널을 걷던 중 그는 반란 조직을 발견하고 애완동물이 두 사람이 인식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꺼낸다. 그러나 그들은 곧 이 반란군의 리더에게 발각된다. 리더는 자신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가 이유에 대해 아는 것을 근거로 사마그를 제거하려 한다. 그는 도망치고 다른 반란군 집단과 마주치지만 이들은 동물 애호가들이다. 리더는 그를 발견하고 그들의 이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를 제거할 이유로 삼는다. 그는 다시 도망치고 또 다른 반란 조직을 만난다. 하지만 이번 조직은 트랜스젠더를 위한 것이다. 그는 다시 그들의 이상을 듣고 쫓기게 된다. 그는 밖으로 도망쳐 나가고 세 개의 파벌의 리더들이 모여 왕국을 자율적으로 다스릴 권리를 두고 서로 싸우기로 결정한다. 그는 탈출할 기회를 잡고 점점 더 많은 반란 조직의 리더들이 서로 싸우기 위해 나와서 있다. 그와 그의 애완동물은 마침내 점성가의 탑에 도착한다. 그가 도착했을 때 점성가를 만나지만 하늘 도시로 가는 방법을 모른다. 갑자기 한 목소리가 들려 그에게 공주 약혼자의 집으로 가라고 하며 그곳에서 하늘 도시로 가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한다. 그는 이런 우회적인 방법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곳으로 뛰어갔지만 그 모습은 사라지고 위에는 분명히 하늘 도시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공주를 찾으러 돌아가고 공주는 그가 작별 인사를 하러 온 줄 안다. 그러나 그는 그룹과 계속 함께 가고 싶다고 말한다. 이때 레인과 마리아가 돌아오고 다른 한 명이 그들의 여정에 지원하러 보내진다. 여기에 모인 3명의 캐릭터들은 모두 낯익어 보인다. 시청자들은 그들을 알아보지만 영화 속 캐릭터들은 그렇지 않다. 그 후 그룹은 코수염 난 남자를 따라 장관의 비행선으로 그의 영토로 간다. 반란 조직들은 공주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계획이 완전히 준비되었으니 곧 나라를 여러 방면과 여러 지역에서 공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에릭은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에게 수도로 와서 이전의 속임수에 대한 결판을 내자고 부른다. 그는 지금 한 구석에 앉아 고민하고 있다. 그는 목적지에 도달하면 그들의 여정이 끝나고 더 이상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공주가 이 결혼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걱정한다. 그러나 레이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의 임무는 공주를 안전한 곳으로 호송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공주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고 레이는 그녀가 마리아에게서 결혼 예절을 배우고 있다고 말해준다. 한편 초록 머리의 사람은 에릭이 이전에 정직 처분을 받아 여기로 행진하지 못하게 된 틈을 타 궁전에 침투했다. 비록 에릭은 정직되었지만 초록 머리의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상부에서 행동하기 전에 직접 공주를 처리하고 싶어 한다. 이때 공주는 마리아가 장관을 칭찬하는 소리를 계속 들었는데 모두가 똑같이 행동하는 것 같아서 꽤 짜증이 났다. 한편 그린에어는 칸의 방을 찾아내었고 그가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속옷만 입고 매트리스 위에서 뛰어다니거나 창문을 향해 엉덩이를 내밀고 아래에 있는 용의 동그라미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행동을 막기 위해 서둘러 들어갔지만 신분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를 쓰는 것을 잊지 않았다. 칸은 공주의 미래 남편에 대해 물었지만 그린에어는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서 알지 못했다. 칸은 이 결혼에 개입하고 싶어 했다. 그는 눈앞에 있는 CMG 남자가 꽤 익숙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린에어에게 총에 맞아 쓰러졌다. 그린에어는 떠났고 장관은 배에 침입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장관은 침입자가 에릭 쪽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들이 공주를 암살하려고 여기까지 올라왔을 것이라 확신했기에 무시하기로 했다. 그린에어는 그때 지나가다가 레인이 상상의 고양이와 놀고 있는 걸 보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레이는 이제 공주의 결혼을 걱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장관이 평소에 하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린에어에게 물어봤다. 그러나 레이는 그린에어가 낯이 익다는 생각을 하던 중 총알을 맞았을 때 그의 운명도 칸과 같았다. 그린에어는 그 후 마리아를 지나치며 그녀를 멈춰 세워 대화를 시도했다. 마리아는 그린에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잔뜩 늘어놓기 시작했고 마리아가 이 가면이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그녀도 곧 총알을 맞았다. 팻도 그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공주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그린에어를 알아봤고 그 또한 그녀의 경호원들이 모두 자신의 손에 당했음을 바로 알렸다. 그린에어는 공주가 세상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만큼 고귀하다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불편함을 느끼고 그를 대할 때 위협을 느꼈다. 칸은 이제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다행히도 그의 셔츠에 숨겨진 잡지 더미 덕분에 살아남았다. 레인의 방으로 달려가면서 그는 몸에 있는 동전 덕분에 여전히 살아있었다. 둘은 밖으로 뛰어나가 마리아를 만났고 그녀는 입에 패드만 맞았고 펠은 몇 개의 메달에 맞았다. 네 명은 모두 공주를 찾으러 달려갔고 그녀가 침대에 무의식 상태로 누워있는 것을 보았지만 알고 보니 공주는 그냥 자고 있었다. 그 후 모두는 공주가 어떻게 위험에서 벗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그린에어가 몇 가지를 읽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떠났다고 생각했다. 이전에 그린에어는 공주가 자신의 행복을 모든 사람의 행복에 비해 너무 저렴한 대가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지금 암살당하더라도 그녀를 대신할 사람은 많았기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린에어는 포기했다. 그린에어는 고문을 좋아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행복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칸은 그린에어가 떠난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주에게 답을 원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저 창밖을 내다보았고 그린에어가 지금의 그녀의 삶은 그에게 빚진 것이라 나중에 찾아오겠다고 언급한 것을 기억했다. 그날이 끝날 무렵 그들은 장관의 성에 도착했고 칸의 여정도 일찍 끝났다. 하지만 결혼식까지는 아직 한 달이 남아있어서 공주는 그때까지 칸에게 계속 명령을 내릴 것이다. 그들은 장관의 성에 들어가 그곳에서 그의 수장을 만났다. 집사는 그들을 위해 방을 배정하고 정리했다. 칸은 장관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그러나 집사는 양측 가족들이 모든 의식을 배우기 전까지는 만날 수 없다고 알렸다. 칸은 하늘 도시로 가는 방법을 물었고 이 지역에 그곳에 가는 방법을 연구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 정보는 기밀이라 집사는 그것을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말하지 않아도 펠은 이미 그 정보를 사서 그곳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펠은 그를 여기 연구소로 안내했고 입장을 위해 허가증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가 기어 들어갔다. 그는 접수원을 만났고 그녀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자신이 전사이며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자가 즉시 경보를 울리고 그를 체포하게 했다. 그는 한 방에 던져졌고 자신이 마법 전사임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 그가 칼을 꺼내 변형시키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의 앞에 벽이 열렸다. 그의 앞에는 이곳의 실제 주인인 아이가 있었다. 그는 이것이 책임자가 아니라 믿지 않았고 진짜 책임자가 나타나기를 외쳤다. 하지만 이 아이의 이론을 듣고 나서 그는 이 아이가 실제로 책임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아이의 실험 대상이 되어야 했다. 그 아이는 칸의 몸에 몇 가지 조각을 놓고 두 소녀를 데려왔다. 그 아이는 칸과 같은 전사들이 일반 사람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고 실제로 그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 그는 그 후 수영장에서 실험리로 끌려갔다. 그는 수영장에 담궈졌고 두 소녀가 다시 와서 그의 손을 돌에 묶고 그를 익사시키려 했다. 정상적인 사람처럼 익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칸은 자신의 말을 번복하고 아이에게 정보를 요구했다. 그 아이는 칸에게 두 가지 질문을 허락했고 그는 천국에 가는 방법을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 칸은 밖에 있는 우주선을 물었지만 그것은 하늘 도시까지 갈 수 있을 만큼 강력하지 않았어. 두 가지 질문을 했지만 유용한 정보를 얻지 못한 칸은 매우 좌절했어. 공주로서는 칸이 언제 답을 찾을지 몰랐지만 그가 돌아오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두려워했어. 칸은 계속해서 실험 대상이 되었어. 1년의 고된 실험 후
그는 4가지 질문을 더 할 수 있었어. 칸은 하늘 도시에 대한 정보를 물었고, 그곳이 마법 덕분에 작동하고 날아다니는 것 같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래서 그 도시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이 틀림없었어. 하지만 각 장소마다 그 도시에 대한 기록이 달라서 확실한 것은 없었다. 그는 몇 가지 무작위 질문을 더했지만 또다시 어린 연구원에게 속아서 유용한 질문을 할 수 없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정보와 상상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실험을 계속해야 했다. 모든 결과는 그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는 2가지 질문을 더 할 수 있었고, 하늘 도시의 국가 기밀을 알고 싶어 했다. 지상에서 하늘 도시로 가는 통로를 만든 사람이 한때 있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 통로는 숨겨졌고, 현재 그 위치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칸이 그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몰랐다. 그래서 칸은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어서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달려와서 어린 동생처럼 귀여운 눈으로 칸에게 남아달라고 애원했다. 칸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 아이의 사람들에게 붙잡혔다. 그 후 그 아이는 칸 같은 마법 전사가 인간과 다른 점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칸을 수술대에 눕혔다. 당시 엑스레이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해부를 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하지만 패디 전기를 끊고 그를 구하러 왔다. 곧 군인들에게 둘러싸였지만 칸은 벽을 부수고 탈출했다. 연구하던 소녀는 여전히 그를 돌아오라고 불렀지만 칸은 꿈에서나 다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린에어는 돌아와서 에릭이 정확당한 벌로 나머지 3이 자해하는 것을 발견했다. 한 명은 목을 메고 있었고 한 명은 여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자제하고 있었으며 한 명은 술 대신 매운 음식을 먹고 있었다. 에릭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지겨워져서 이제부터 독자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했고 그린에어에게 나머지 3에게 그만하라고 전하라고 했다. 칸은 이제 공주를 따라 18가지 결혼 의식에 대한 수업에 참석해야 했고 마지막 의식에서 하늘 도시의 이름이 등장하자 칸은 그 의식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때까지 공부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칸은 왜 함께 공부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인들도 공주가 의식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첫 번째는 나무를 베는 것이었다. 네이는 한 번에 나무를 베고 마리아는 가지를 다듬었고 칸의 일은 이 나무 판자를 산 아래로 가져가는 것이었다. 그는 그 통나무를 타고 물살을 타야 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폭포 아래로 떨어졌고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간신히 기어 올라왔을 때 그는 이것이 공주가 해야 할 의식이라면 왜 자신이 관계없는 사람으로서 참여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집사는 이것이 의식이라고 믿었고 의식은 후세에 전해질 고대의 행위로 정의되며 그가 왜 해야 하냐고 물었을 때 단순히 그것이 의식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칸은 도미노를 한 줄로 정렬해야 했고 이전 의식들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의식이 끝난 후 그는 나무를 2마리 백조 모양으로 조각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 관습에 반박할 수 없어서 이를 악물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는 이후에 모닥불 옆에서 춤을 춰야 했고 아침이 되자 어지럽고 기절했습니다. 네인의 그룹은 칸이 나중에 이 종이와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 데 사용할 재를 모아야 했다.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낸 후 우주에 대한 환각을 경험하기 시작했지만 그의 작품이 파괴되어 후회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 도미노 배치가 시작되었다. 그는 수많은 도미노를 세웠고 우울해져서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그는 다시 마리아를 만났고 그녀는 그가 충분히 하려면 450만 개의 블록을 세워야 한다고 알렸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충분하다고 느끼고 더 이상 이런 관습을 따르지 않겠다고 했다. 마리아는 그러고는 결혼식을 경험할 수 있는 공주가 부러워서 마리아는 평생 한 번도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중얼거렸다. 멀리서 에릭의 그룹이 칸을 관찰하기 시작했지만 그가 자신들이 그를 보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칸 측에서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알고 있지만 에릭이 먼저 행동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모르는 척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들은 최근의 의식을 방해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통나무 타기 의식에서 적발은 칸을 유혹해 통나무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매혹적인 여자를 내세우려 했으나 여자가 부족하여 남자들이 대신 나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칸은 너무 빨리 지나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백조 조각 파트에서는 더러운 샘지 남자들이 백조 의상을 입고 칸이 그들을 보고 잘못 조각하게 하려 했지만 이 계획도 실패했습니다. 캠프파이어에서 5명은 불 뒤에 앉아 잡담하다가 임무를 잊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칸이 제로 그림을 그릴 때 에릭은 그가 엉망으로 그리고 있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직접 나가서 고쳤습니다. 칸은 에릭을 알아보았지만 에릭이 돕는 것을 허락했고 나중에 서로 맞설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에릭이 돌아왔을 때 모두가 그를 비난하며 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그런 짓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이제 도미노 세팅 라운드에서 에릭은 다시 방해하려고 시장에 있는 모든 도미노를 사들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갔을 때 도미노 가격이 치솟은 이유가 장관 측에서 모두 주문해버렸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돈이 거의 없었어. 각자 따로 일을 하다 보니 상부에서 더 이상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았거든. 그들은 에릭의 가족에게 후원을 부탁하려고 했지만 에릭도 한 푼도 없었어. 그러던 중 갑자기 도미노를 파는 노인을 만났지. 그런데 그룹에 돈이 얼마 없어서 마리아가 나서서 노인의 도미노를 전부 사자고 했어. 양측이 가난한 상인을 두고 다투다가 칸이 뛰어들어 중재하려 했어. 그런데 그도 남자를 붙잡으며 말려들었지. 그들이 너무 세게 당겨서 뭔가 빨간 것이 튀어나왔어. 그리고 마리아가 넘어지면서 에릭 위로 떨어졌어. 둘은 몇 번 구르고 서로의 중요한 부분을 실수로 건드렸습니다. 이 사고 덕분에 이후에 많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까 그 빨간 물질은 그냥 노인의 와인이었고 곧이어 공주의 14번째 의식, 위에서 안약을 떨어뜨리는 일도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이 생기자마자 공주의 첫 번째 머리카락이 곤두섰습니다. 칸은 당황했지만 네인이 헛소리를 못하게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둘은 노래방에 가자고 서로 초대했고 칸은 이 세계가 그렇게 현대적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착각했던 것은 TV가 아닌 악기를 연주하는 난쟁이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주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두 번째 머리카락이 자라려 할 때 마리아는 급히 음식을 주문하며 공주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여성스러운 목소리를 유지할 수 없었고 으르렁거리며 웨이터에게 빨리 음식을 가져오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첫 번째 음식을 다 먹은 후에도 공주는 다시 메뉴를 펼쳤고 마리아는 서둘러 추가 주문을 해야 했다. 음식이 나왔을 때 칸은 공주가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기를 원했다. 그러나 마리아가 그것을 막았고 네인은 공주가 이런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알렸다. 이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공주는 수십 명의 사람들을 앉혀서 수시간 동안 노래를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계속 비틀거렸음에도 공주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 사건 이후 17명이 의식을 잃었고 64명이 응급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강당이 무너져 복구하는 데 2달이 걸렸다. 그 후에 마리아가 첫 번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칸은 이곳이 스트레스 해소용 노래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공주가 노래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음악을 껐고 그래서 마리아는 다른 노래로 바꿔야 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이중 성별에 대한 노래를 불렀고 칸은 그들이 자신들의 수치심을 노래하고 그들에게 가해지는 압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칸은 그제야 이해하고 앉아서 듣기로 했다. 에릭의 그룹은 소음을 듣고 문을 두드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모두가 그들을 막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기에 즐기러 온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러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시 칸으로 돌아가자 마리아는 노래를 끝냈고 칸은 현지 글자를 모른다는 핑계로 노래를 피하려 했다. 그래서 네인이 노래해야 했다. 그는 압박을 풀기 위해 술 한 병을 마시고 달려가서 고양이에 대해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마리아가 탬버린을 사용하라고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칸은 안심할 수 없었다. 그는 반주를 더했고 갑자기 네인이 노래를 끝낸 후 공주가 노래방 점수 시스템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녀는 네인보다 높은 점수를 받지 않으면 패트를 국물에 던지겠다고 강요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마자 마리아는 국물 냄비를 가져오라고 리셉션에 전화해야 했다. 압박감이 커져서 칸은 패트를 돕기 위해 뭔가를 하고 싶어졌다. 하지만 소음이 들어가면 점수가 낮아질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방법은 패트가 위험해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노래를 부를 때 모두가 패디 꽤 잘 부른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다만 펠은 가사에 없는 구어체 단어를 너무 몰입해 읽어버리는 실수를 자주 저질렀고, 이는 잘못된 가사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펠은 자신이 아주 잘 불렀다고 생각했을 때 칸과 다른 사람들이 모두 펫에게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때 공주가 점수를 계산해달라고 요청했고 펫이 살기 위해서는 최소 80점이 필요했습니다. 점수가 70에 도달했을 때 점수가 멈추었고 네이는 80슬롯에 고기를 던져서 공주에게 불이 80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다고 속여 펫에게 충분한 점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주는 잘 보이지 않아서 칸이 뛰어가서 가르쳐야 했습니다. 고기가 떨어질 뻔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펫을 구하기 위해 TV를 쏘아 깨야 했습니다. 이때 에릭의 그룹은 모두 술에 취해 미친 듯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에릭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나가야 했고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외쳤습니다. 칸은 지나가다 듣고도 무시했다. 다시 그룹에 합류한 에릭은 노래를 부르겠다고 나섰지만 모두가 리모컨을 서로 빼앗으면서 점점 더 미쳐갔다. 이때 칸은 방으로 돌아왔고 그곳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기에 떠나기로 결정했다. 만약 물어본다면 길을 잃었다고만 말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옥을 빠져나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옥이 그를 다시 끌어당겼다. 그 후 그룹은 도망칠 방법 없이 공주의 고통스러운 노래를 견뎌야 했다. 에릭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노래를 부를 기회를 가졌지만 리셉션에서 곧 닫을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지막 의식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이름 그대로 코뿔소가 끄는 전차의 창틀 대결이었다. 공주와 대신이 이제 공식적으로 만났고 마리아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반면 칸은 자신이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의식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했다. 에릭은 이제 그들이 결혼식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과 조직이 왜 고의로 그들을 정직시켜 결혼식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했는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그린헤어가 조직을 조사하겠다고 자원했다. 레드헤어가 뒤따랐지만 옐로우헤어는 레드헤어가 또 장난칠까봐 그를 막았다. 그러나 에릭은 그것을 무시하고 레드헤어를 보내주었다. 그 후 에릭은 칸을 직접 찾으러 내려갔고 옐로우헤어는 그를 쫓아가야 했다. 저녁에 공주가 칸의 무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 그녀는 그동안의 지원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감사했고 마리아는 공주가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칸은 그녀를 전폭적으로 도와주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칸의 도움을 거절하고 떠났다. 그 후 공주는 장관의 방으로 가서 그의 봉제 인형 수집을 보여주었다. 칸은 이때 걱정 때문에 다리를 멈추지 못했지만 이미 늦었다. 장관은 단지 공주가 자신이 준비한 귀여운 옷을 입기를 바랐고 장관은 진짜 목소리로 말하기보다는 손에 있는 인형을 통해 공주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꽤 유치한 모습이었다. 칸은 장관이 끔찍한 사람일까 걱정하며 계속 시끄럽게 굴었지만 그것은 공주의 선택이었고 그가 간섭할 권리는 없었다. 칸은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그 장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자꾸 떠올랐다. 그는 어두운 생각을 멈추기 위해 머리를 벽에 계속 부딪혔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안에 있는 공주가 화를 내며 세 가닥의 머리카락을 세우면서 방 전체가 폭발해버렸다. 칸은 뛰어가서 장관이 엉덩이를 하늘로 향한 채로 누워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장관의 사람들이 와서 칸이 고위 공무원을 암살하려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모두가 공주를 들고 칸이 달릴 수 있도록 길을 비켜야 했다. 에릭은 호숫가에 앉아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칸의 그룹이 와서 에릭에게 이곳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화살비가 쏟아졌고 에릭은 제때 나무 뒤에 숨을 수 있었다. 그런 다음 에릭은 다시 금발과 흑발을 만났다. 두 사람 모두 에릭의 비밀 고백을 들었고 에릭은 부끄러워서 싸움을 잇기 위해 나갔다. 하지만 장관의 암살자와 공범이라고 불리자 에릭은 칸에게 또다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다. 칸의 일행은 도망쳤고 칸은 왜 공주가 장관을 때렸는지 물었다. 그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냈지만 결국 이유는 장관의 코털이 길게 나와 불편해서 때렸다는 것이었다. 에릭은 이제 얼굴을 숙인 채 달리며 칸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장관 역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공주에게 복수하겠다고 맹세했다. 한편 반란군 측은 공주와 장관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기뻐했고 이제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소식에 흥분했다. 초록색 머리의 인물이 발견되었고 반란군의 일부 정예 병사들에 의해 찾아졌다. 에릭은 쫓기고 있었고
나무 위에 숨을 수밖에 없었다. 경찰견이 에릭의 그룹을 쫓아가 발견했다. 갑자기 한 줄기의 빛이 에릭의 그룹 모든 멤버를 순간 이동시켰다. 패트는 그 소식을 듣고 그룹에게 충격받지 말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갑자기 말했다. 그룹도 순간이동을 하였고 칸은 갑자기 방 안으로 돌아왔다. 그는 다시 알마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녀는 다시 그의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깨어났을 때 이전 사건을 기억해냈다. 그는 알마를 만나 그녀가 자신의 도움을 요청한 사람임을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 이 세상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는 꽤 위험하고 치명적일 수 있어서 그에 대해 조금 걱정했지만 대신 그녀에게서 도움을 받기로 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물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비밀이라고만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참여하도록 강요하지 않았고 원하면 옛세계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아름다운 소녀에게 부탁받자 칸은 망설이며 도와줄지 말지를 고민했다. 그는 다시 팻을 만났고 팻은 이 소녀가 자신에게 그룹을 가까이 따르도록 요청한 사람이라고 알렸다. 그때 에릭의 그룹이 깨어났고 붉은 머리의 친구는 다시 임무를 포기하고 놀러나가서 꾸중을 들었다. 에릭의 그룹은 함께 이동했고 네인과 마리아도 이제 그들의 길을 가고 있었다. 갑자기 모두가 알마의 방으로 모였다. 그녀는 에릭에게 알마라는 이름은 가명일 뿐이고 진짜 이름은 여전히 미스터리라고 알렸다. 그 후 그녀는 고대 부족에 대해 알려주었는데 그들은 마법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 도시를 세웠으나 전쟁으로 인해 모두 멸망했고 이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초록머리는 조직에서 모든 것을 들었고 자신들이 속한 조직 역시 전쟁을 부추기는 쪽이라서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에릭은 자신이 정의로운 조직에 속해 있다고 오랫동안 생각해왔다. 알마는 한쪽 진영을 위해 전사, 에릭을 만들려고 했고 권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른 인물인 칸을 소환해 그에게 힘을 주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고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어 싸우고 평화를 되찾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에릭이 선택된 이유는 그의 약간 더 나은 자질 때문이었고 이것은 에릭을 놀라게 했으며 칸이 비웃는 이유가 되었다. 알마는 곧바로 아래에 그녀가 준비한 마법 무기가 있으니 그들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렸다. 칸은 이 시점에서 결정을 내렸고 알마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에 남기로 결심했다. 아래로 내려가자 모두가 커다란 상자에 네버가 달린 무기들을 보고는 네버를 당기려고 달려들었다. 칸은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고민에 빠졌다. 지금 돌아가면 그는 살아남겠지만 평생 동정으로 남을 것이고 여기에 남으면 죽을 수도 있었다. 그는 또한 예전의 검술과 무술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네버를 움직일 수 없었다. 공주는 마법의 힘과 함께 많은 머리카락을 올리는 힘을 사용했지만 여전히 효과가 없었다. 칸은 돈을 슬롯에 넣고 네버를 당기면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후 공주는 자신이 좋아하는 무기를 얻기 위해 많은 돈을 썼으며 남은 돈은 에릭의 그룹에게 선택하도록 주어졌다. 그 후 에릭의 그룹은 그들이 텔레포트되기 전에 정확한 위치로 되돌아갔다. 그린에어는 에릭에게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시간이 없었다. 돌아갔을 때 에릭은 자신이 어느 편에서 싸워야 할지 고민했다. 칸은 이제 알마에게 자신이 남겠다는 제대로 된 답변이 있었고 그래서 그녀에게 남자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네인이라 그리 기쁘지 않았다. 그녀는 그 후 그룹 전체를 원래 위치로 텔레포트 시켰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냥 패트에게 연락하라고 말했다. 다음 날 그룹은 전투를 위해 출발했지만 적의 폭격을 피하기 위해 머리를 숙여야 했다. 네인은 양측이 이렇게 큰 병력을 동원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칸은 빨리 장관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날 밤의 사건은 반군이 몰래 장관에게 그 코털을 심어 공주가 짜증을 내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갑자기 마리아는 전장에서 오빠를 만나 충격을 받아 후퇴하기로 결심했다. 마리아는 싸울 의지를 잃었고 이제 공주가 나서서 나라 사람들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공주가 그들을 막으려고 나서는 순간 공주의 오빠가 나타나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방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공주 역시 의지를 잃었고 결국 모두 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네인은 이번 일을 시작한 배우를 처리할 계획을 제안했지만 전투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포위당했고 네인은 자신의 큰형을 만나 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칸은 모두가 의지를 잃은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모두가 이제 죽을 것처럼 후회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자 칸은 그들이 조용히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기를 원했다. 여기서 비관적이 될 필요는 없었다. 그들이 느리면 느릴수록 반란 측의 계획이 더 빨리 성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다. 결국 힘을 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했다. 그들은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결심했고 한 작은 소녀가 있었다. 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가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약속하게 만들었다. 칸은 밖으로 나가 검은 고양이를 보았고 자신의 불운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기서 검은 고양이는 좋은 징조였고 그 후 그의 손에 붙은 것은 진짜 불운이었다. 그는 그것을 땅에 문질렀지만 그것은 2배의 불운이 되었다. 레인에 따르면 몇 년 전 모든 전투에서 승리한 위대한 영웅이 있었는데 칸처럼 불운 때문에 적의 함정에 빠져 800명의 병사를 잃었다고 한다. 나중에 그 영웅이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지만 그는 믿지 않았고 그 직후에 떨어지는 화분에 거의 맞을 뻔했다. 그는 믿기 시작했고 그 영웅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물었다. 구체적으로 그는 손을 씻기 위해 물이 필요했고 물을 따라줄 사람은 순수한 여성이어야 했는데 마리아는 그 조건에 맞지 않았다. 그때 큰 드르리 칸의 자리로 곧장 날아왔다. 그는 피했지만 등에 독거미에 물리고 말았다. 그는 물린 후 의식을 잃었다. 한편 에릭은 조직에 연락을 했고 대기하라는 답을 받자 에릭은 조직에 대한 신뢰를 잃고 이쪽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갑자기 초록머리가 부상을 입고 돌아왔다. 그는 방금 조직의 신세대 로봇들에게 패배했다. 몇 대를 파괴하긴 했지만 그도 심하게 부상을 입었고 이제 곧 죽을 상황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빨간머리가 돌아와서 회복 주문을 걸어 완전히 치유해 주었다. 모두가 지금까지 빨간머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고 그는 술 마시러 갔다고 거짓말했지만 노란머리는 그가 전처와 양육비 협상하러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전처는 노란머리의 학교 친구였기 때문이다. 빨간머리는 전처가 여자 학교를 다녔는데 노란머리가 어떻게 그녀를 아는지 궁금해했다. 노란머리는 이제 자신이 여자라고 고백했지만 모두 이미 알고 있었다. 단지 노란머리가 그 사실을 숨기려 했기에 아무도 굳이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다. 에릭만 이 사실을 몰랐고 약혼녀를 속이고 다른 여자에게 가까워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칸은 해독을 받고 깨어났지만 그의 불운은 여전해서 모두가 그를 위해 준비한 의식에 참여해야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주가 그를 거대한 물통에 떨어뜨리는 의식이었다. 그 후 레인이 불을 붙이고 칸은 물통을 밀어 불을 꺼야 했지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 알마가 물통을 깨기 위해 총을 쏴서 칸을 도왔고 칸은 자신이 직접 한 줄로만 생각했다. 칸은 알마에게 왜 그녀가 공중도시를 통제하지 않으면서 늑대는 전투에 참여하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이곳의 기술이 너무 열악해 도시 전체를 통제할 수 없어서 어찌할 수 없다고 답했다. 칸은 그녀에게 헤드폰과 핸드폰을 주어 신성한 무기와 결합할 수 있게 했다. 그게 도움이 될지는 모른다. 왕의 군대와 장관의 군대가 이제 맞부터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고 칸의 그룹은 필사적으로 이를 막기 위해 달리고 있었지만 칸은 지쳐 더 이상 달릴 수 없었다. 갑자기 무리 앞에 반란 조직의 인공전사들이 나타난다. 이 그룹의 사령관이 등장하고 칸은 상대가 왜 좀비처럼 보이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자기 조직이 이들이 감정이 없고 냉혈한 전사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칸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왜 말을 하기 전에 계속 웃고 있는지만 물어본다. 하지만 그는 계속 웃다가 다시 병사들에게 진지해지라고 명령한다. 칸과 그의 무리도 전투에 대비해 진지해진다. 레인은 앞으로 돌진하고 마리아와 공주는 뒤에서 사격을 가한다. 3명의 파괴력이 워낙 커서 칸은 자신이 전투에 참여해 피곤해질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 하지만 얼마간 싸운 후 칸은 적이 무리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단지 진짜 전쟁이 벌어질 때까지 발목을 잡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적들은 여전히 대규모로 막고 있으며 곧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칸의 부대는 밀리지만 이때 에릭의 부대가 지원하러 옵니다. 그들은 조직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작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성공적으로 협력해 모든 인조 전사들과 지휘관을 제거합니다. 그 후 에릭은 칸을 만나고
양측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같은 전선에 설 것입니다. 칸은 이를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에릭의 말을 추측해 에릭을 약간 짜증나게 만듭니다. 그들은 차에 타고 곧장 전장으로 향합니다. 이때 전장에서는 양측의 병사들이 돌격하며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칸이 일어나서 자신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고대 부족이 선택한 전사들이므로 전투를 중단하자고 발표하고 요청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자 공주가 탱크 몇 대를 격파하여 증명합니다. 하지만 장관은 충분히 설득되지 않아서 칸이 알마에게 행동하라고 합니다. 알마는 그러자 하늘 위의 도시 전체를 조종해 양측 군대의 머리 위로 날아가게 합니다. 이제 모두가 칸의 무리가 고대 부족의 사람들이며 신임을 믿고 신과 싸우면 죽을 것이라는 걸 알기에 도망칩니다. 군인들에게 버림받은 장관은 극도로 좌절합니다. 왕의 군대도 돌격하려 했으나 그들도 등을 돌리고 도망칩니다. 초기 계획은 완료되었고 이제 에릭 측은 왕과 장관을 납치해 강제로 평화조약을 서명하게 하려 합니다. 반란 조직은 이제 전투가 실패했으며 에릭이 배신했다는 소식을 듣지만 그들은 당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조직의 비밀 무기를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그 무기는 영화의 최종 보스를 소환하는 것이다. 그것은 악마인데 위쪽만 존재하고 아래쪽은 부드럽고 봉제 인형 같은 괴물이며 매우 거대하다. 칸은 알마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녀도 이 경우에는 무력하다. 칸은 이제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괴물에 비하면 그들은 이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릭과 모두는 여전히 앞으로 돌진함으로 칸은 그들의 발을 겨냥하라고 말한다. 반대편의 5 슈퍼히어로와 공주 일행은 앞으로 돌진하며 자신의 기술을 크게 외친다. 무엇을 하려는 거지? 물론 멋져 보이기 위해서지. 그게 아니면 뭐겠어? 칸은 왜 모두가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길 좋아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 결과로 몬스터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못하는데도 말이다. 몬스터가 그들을 알아차리고는 전부를 밟아버리려 다가선다. 밟는 것을 놓친 몬스터는 침을 뱉어 강처럼 흘러가게 만든다. 하지만 이제 칸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그는 자신의 무기를 확성기로 바꾸고 몬스터에게 소리친다. 그는 몬스터에게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묻는다. 이름만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 말은 할 줄 모르는 거냐? 뭐냐? 몸은 크면서 뇌는 포도만큼 작은 거냐? 뭐냐? 반군들이 저걸 동물처럼 부리고 다니게 내버려 두는 건가요? 이미 강하다면 일어서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죠. 그는 계속해서 방해하고 사과하게 만들죠. 그가 뭘 하면 사과를 받아줄지 묻자 그는 그것을 길들여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알마가 나타나서 칸의 마법 적응 지수가 매우 높다는 것을 밝혀요. 그가 여기 왔을 때 전사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는 대부분 문제를 말로 해결했어요. 공주도 알마가 칸의 능력에 놀라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칸은 장관의 차와 왕의 차를 사로잡아 그룹에게 가져오고 평화조약이 빠르게 성립되었어요. 한편 반란군의 주모자들이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에릭과 그의 팀이 그들을 처리하고 소탕하기 위해 나선다. 왕은 모든 혼란이 끝났음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를 연다. 곧 대관식도 함께 열린다. 주모자는 평생강을 착용해야 하고 인공전사들은 농사로 보내지며 푹신한 괴물은 칸의 명령으로 섬에서 살게 된다. 그러나 결국 칸과 에릭의 그룹은 마지막 전투에 참여해야 한다. 칸의 그룹이 그를 지원하기 위해 돌진하지만 에릭의 그룹이 그들을 막는다. 칸은 애완동물을 에릭에게 던졌지만 금발이 막아서서 칸과 에릭이 1대1로 싸울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에릭의 기술이 여전히 우세하고 이제 에릭은 자신의 2 자녀의 복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하지만 마리아는 에릭이 아래에서 2 자녀를 잃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멈춥니다. 모두가 이제 진실을 듣고 충격을 받지만 마리아는 에릭에게 2 자녀를 맡김으로써 자신의 옛 성별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에릭은 이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알마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알마가 왜 이를 연구했는지 궁금해하지만 아마도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후 알마는 마리아로부터 2개의 보석을 에릭에게 전달합니다. 이제 마리아는 훨씬 더 편안해졌고 에릭은 그의 약혼자와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칸은 양측이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에릭은 칸이 마리아가 구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는 또한 알마를 먹으려 하니 더 이상 처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지금 이 순간에 놓아주라고 했고, 나중에 그의 개인 방에 올 것이라고 했지만, 그가 놓아주자마자 그녀는 약속을 깨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칸은 이제 자신이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알고,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알마가 그를 돌려보냈지만, 공주는 그가 돌아와서 작별 인사를 마치기를 원한다. 그는 다시 데려오고, 공주는 그렇게 떠나려 한 그에게 주먹을 날린다. 그는 공주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녀가 18세가 되었을 때 다시 만날 것이라고 하자 또 한 번 뺨을 맞는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가고, 그녀에게 좋은 공주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하고, 네인과 마리아 그리고 폐색의 공주를 잘 지켜보라고, 에릭의 그룹에게는 그의 자리를 대신해 이 세계를 지켜보라고 한다. 칸은 그 후 돌아와 자신의 방에서 깨어난다. 그는 의자에서 기절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화면에 나오는 알마의 약속을 깨서 미안하다는 메시지와 공주의 뺨에 맞은 쑤시는 느낌은 실제라는 것을 알고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게임을 그만두고 밖에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여기서 끝납니다.